여기는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언어학회장. 중국 어문학회장의 연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하버드 석학이 두 주먹을 쥐고 연단을 날카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는 중국의 문자 체계를 기반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즉, 한글 역시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파생 문자입니다. 강당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서양 학자들은 조용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 학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연단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언어학계의 석학으로 알려진 에드워드 콜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호시탐탐 남의 역사를 가져가려는 중국의 야욕. 과연 그는 이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요?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어려운 우리 채널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콜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현재는 뉴욕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이며 특히 한글의 과학성과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한 연구로 학계에서 주목받아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양 언어학을 전공하였지만 언어의 기원을 추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문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연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문자는 어떻게 이런 과학적 원리를 가졌을까? 한글은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발성기관의 움직임을 반영한 문자? 이런 문자 체계가 세상에 또 있었나? 저는 한글과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기원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학적 접근이었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역사와 정치, 문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자가 과연 순수한 중국 한족의 문자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자가 중국에서 기원했다면 왜 갑골문을 쓴 상나라가 동익의 국가로 분류되는가? 왜 한자의 초기 형태는 중국 한족의 언어 구조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가? 한글이 단순히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저는 더 깊이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한자의 기원과 한글의 창제 과정이 기존의 통설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베이징 국제언어학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한자는 동아시아 문명의 근본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배너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자 명단을 보니 중국 측 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자리로 걸어가며 행사장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학술대회 참석자들의 모든 경비를 부담했다고 들었다. 학문적 논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상 주입이 목적이라면 문제가 있겠지. 곧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세션은 한자의 기원과 동아시아 문자 체계입니다. 기조연설은 중국 국립언어학연구소의 장웨이 교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청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동아시아의 문자는 오직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한자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행사장 벽면에 걸린 대형 배너를 가리켰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근원, 한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5,000년 전부터 문자를 발전시켜 왔으며 그 과정에서 주변국들 역시 한자의 혜택을 받아 문명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한자를 바탕으로 학문과 정치 시스템을 발전시켰으며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고대 갑골문, 금문, 전서, 예서 등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이 위대한 문자 체계는 한족의 지혜로 탄생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문자를 배우고 기록하며 학문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에서도 한자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모든 공식 문서는 한자로 작성되었고 과거 시험도 한자로 치러졌죠. 즉,
조선의 학문과 정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중국 문명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마침내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한글은 조선왕 세종이 창제한 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한글은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였을까요? 그는 손을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글의 모음 체계는 중국의 성운학에서 기원했으며 자음 역시 중국의 고대 운서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한글은 중국의 문자 체계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문자이며 한자의 위대한 전통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한글이 한자의 파생 문자, 청중석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일부 서양 학자들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저들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왜곡된 역사다. 장의 교수는 마무리하듯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 위대한 문자 체계의 혜택을 받아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자의 진정한 역사적 위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때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은 뉴욕대학교 언어학과의 에드워드 콜먼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당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학자들이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고 일부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학자들은 의자에 편안히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장의 교수의 발표로 이미 분위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몰아갔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먼저 노트북을 열고 발표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자의 기원과 한글의 창제 과정과 관련된 주요 문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조정한 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자의 기원과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역사적 흐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장의 교수님께서 한자가 동아시아 문명의 근원이며 한국과 일본이 이를 받아들여 발전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글조차도 중국 문자 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장의 교수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 주장들은 역사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자의 기원이 오직 중국 한족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사실인가?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철저히 연구해 왔습니다.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저는 기존의 통설과는 다른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상나라 시기에 갑골문과 동이족의 관계를 설명하는 고대 문헌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자의 기원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바로 갑골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갑골문을 사용했던 상나라는 고대 중국 문헌에서도 동익의 국가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몇몇 청중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기나 후한서 같은 기록에서 동이는 단순한 외부 세력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강력한 세력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상나라의 조상인 은족은 동이족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고 다수의 역사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동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한 설명을 띄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이라는 명칭입니다. 동은 말 그대로 중국 기준으로 동쪽을 의미하며 이라는 글자는 활을 든 사람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 순간 서양 학자들 중 일부가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 고대 중국인들이 동이라고 불렀던 민족은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저는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등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활이 중요한 무기이자 생활 도구로 활용되었던 역사적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삼국지 위서동이전에도 부여족, 고구려족, 예족 등이 활을 잘 다루는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의 전통이 이후 한국과 만주 지역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실력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진 활 문화의 흔적입니다. 그 순간 중국 측 테이블에서 누군가 낮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그쪽을 한번 스쳐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한자의 기원은 단순히 중국 한족만의 역사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한자 자체가 활을 주요 상징으로 삼은 동익의 문화권과 연관이 깊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자의 구조와 중국어와의 괴리에 대한 분석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한자는 표의문자로 개별 글자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현대 중국어는 문법적으로 변형이 많으며 성조와 어순을 중시하는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한자는 본래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던 문자가 변형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의 교수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 앉아있던 몇몇 학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발췌한 한 장의 문서가 스크린에 크게 비춰졌습니다. 한글은 그 창제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된 몇 안 되는 문자 중 하나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한글은 조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창제한 문자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 순간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적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중국 측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직 한족에 의해 만들어지고 발전되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글은 중국 문자 체계와는 다른 독창적인 원리로 창제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학문이란 편견 없이 진실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역사를 특정한 시각에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의 교수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 앉아있던 중국 측 학자들은 조금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번쩍 든 사람은 장의 교수가 아니라 그의 오른편에 앉아있던 또 다른 중국 학자였습니다. 명찰을 보니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의 리샤오펑 교수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넘겨받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콜먼 교수님, 한자가 동이족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갑골문이 상나라에서 사용된 것은 맞지만 상나라가 동이족 국가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나라는 중원 문명을 대표하는 국가였으며 한자는 철저히 한족의 언어 체계를 반영한 문자입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리 교수님께 되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는 현대 중국어의 문법과 구조에 100% 들어맞습니까? 리 교수는 살짝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건 한자가 발전하면서 문법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겠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갑골문에서 현대 한자로 변화해온 과정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 동안 변화해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초기 한자들이 현대 중국어보다는 오히려 고대 동아시아 언어들과 구조적으로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갑골문에서 발견된 몇 가지 주요 글자들입니다. 이 글자들은 단순한 상형문자가 아닙니다. 특정한 문법적 체계를 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 문법 체계가 흥미롭게도 현대 중국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장 구조가 고대 한국어 민 만주퉁구스계 언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순간 일부 서양 학자들이 노트를 적으며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리샤오펑 교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나라가 동이족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확립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갑골룬이 발견된 지역은 분명히 한족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이족이 문자 창제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고대 중국 사서에서 동이족을 묘사한 기록들이 등장했습니다. 사기를 보면 춘추전국 시대 이전부터 동이족은 중국의 동쪽 지역, 즉 오늘날의 산둥반도, 요동반도,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걸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이족은 활을 잘 다루는 민족으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저는 강조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이라는 글자는 활을 든 사람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는 동이족이 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민족이었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고대 문헌에서도 동이족이 중원 왕조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리샤오펑 교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중국의 고대 왕조들은 동이족을 두려워했을까요? 단순히 외부의 이민족이라서? 아닙니다. 그들은 강력한 전사 집단이었고 문화를 가진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손을 든 또 다른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양인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마이클 스펜서 교수였습니다. 마이클을 잡은 그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콜먼 교수님의 주장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갑골문이 동이족의 문자에서 기원했다면 그 문자 체계가 한반도나 만주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중국 측 학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차분히 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로서는 갑골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자가 한반도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고대 동이계 국가들이 문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 벽화나 신라 금성문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이미 체계적인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여, 고구려, 백제 등은 한자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운용했던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다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대 문자 체계는 단순히 돌에 새겨진 글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마이클 스펜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논점입니다.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이는군요. 그 순간 중국 측 학자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논쟁은 이제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겨 있었고 리샤오펑 교수는 여전히 메모를 정리하며 반박할 거리를 찾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확신에 찬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고 한국 학자들은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단상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특정 국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문자도, 문화도, 문명도 그것을 만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것이지 한 민족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흔적이 새겨진 고대 기록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광개토 대왕릉비, 백제의 무령왕릉 비석, 신라의 금성문, 그리고 상나라의 갑골문까지. 이것들은 단순한 돌에 새겨진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이며 그 중에서도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문명은 결코 중국의 그림자 속에 가려질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세종대왕의 어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 구절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15세기 조선의 학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언어가 중국과 다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창적인 문자 체계를 창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자는 위대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직 한족만의 창조물이었다는 주장은 역사의 진실과 맞지 않습니다. 동이족, 즉 활을 든 민족이 문자 창제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한글이 중국 문자 체계를 모방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장웨이 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은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겠군요. 그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다시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 남겨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자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학문적 진실을 찾기 위한 뜨거운 토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특정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며 그것을 기억하고 연구하고 밝혀내려는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한자는 단순히 중국의 유산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명이 함께 만들어냈으며 그 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글은 한자의 파생 문자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움직임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역사는 결코 왜곡된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국력을 강대하게 만드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